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강의를 맡은 소흥찬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제품 출력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3D 프린터의 방식의 공정별 그런 출력 방향과 그런 지지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조 광경화 방식. 보통 용기 안에 담긴 액체 광경화 상태, 액체 상태의 광경화 수지를 우리가 빛을 주사해서 선택적으로 경화시키는 그런 방식이고요. 출력물이 성형되는 방향 같은 경우가 빛이 위 또는 아래에서 주사되는 방향으로 플랫폼이 이송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송 방향에 따라서 위나 아래쪽에서 성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대는 출력물하고 동일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런 지지대를 제거하기가 용이하도록 가늘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조 광경화 방식의 프린터들마다 약간의 플랫폼이 이송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서 우리가 성형이 되는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력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 분사 방식 같은 경우는 광경화성 수지나 왁스 등의 액체 재료를 미세한 방울로 만들어서 이를 선택적으로 도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출력물이 성형되는 방향은 출력물과 지지대 재료가 모두 위에서 아래로 도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아래에서 아래쪽으로 이송을 되면서 출력물이 플랫폼 위에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출력물과 다른 재료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대부분의 지지대는 물이나 가열하면 녹는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쉬운 그런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료 분석 방식에서는 이런 출력물에 사용하는 그런 재료와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재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주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료 압출 방식은요. 우리가 FDM 방식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FDM 방식이죠. 그래서 출력물이 지지대 재료하고 같이 노즐을 통해서 압출이 되고 이를 베드 위에 적층을 해서 3차원 형상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보통 여러 가지 방식의 FDM 방식 프린터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플랫폼은 아래로 이송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플랫폼 자체가 아래쪽에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즐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똑같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성형을 시켜주는 그런 프린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장치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FDM 방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래에서 위로 성형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즘에는 또 보니까 최근에 오히려 또 거꾸로 만들어지는 그런 프린터들도 간혹 있어서 요즘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출력물과 같은 재료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재료를 써서 PVA나 힙스 같은 물이나 리모네이트 용액에 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그래서 다른 재료를 쓸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경우는 실제로 FDM 방식의 프린터에 노즐이 하나가 있을 때랑 또 두 개가 있을 때 또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분말 용접 방식 같은 경우는 평평하게 놓인 분말 위에 열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가해서 분말을 국부적으로 용융시켜서 접합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고요. 출력물이 성형되는 방향은 플랫폼 위에 분말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열 에너지가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분말 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런 레이저 같은 열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출력물이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성형이 되게 됩니다. 지지대는 대부분의 경우 분말 용접 방식에서는 성형되지 않은 그런 분말들이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지대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력물이
그렇지만 출력물이 압력에 의해서 부서지거나 또는 분말 안에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플랫폼 위에 지지대가 간혹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지지대 같은 경우는 그 출력물의 동일한 재료로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지만 실제로 또 재료에 따라서 또 수축이라든가 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지대를 또 만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접착제 분사 방식 같은 경우는 접착제를 분말에 선택적으로 분사해서 분말들을 결합시켜 단면을 성형하고 이를 반복해서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플랫폼 위에 있는 분말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접착제가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물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성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역시 성형되지 않은 분말이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지대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본 그 분말 용접 방식이나 접착제 분사처럼 재료가 분말일 경우에는 그 성형되지 않은 분말이 지지대 역할을 대부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지지대가 안 만들어지는,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 에너지 침착 방식인데요. 이것은 레이저나 일렉트론 빔, 그리고 플라즈마 아크 등의 열 에너지를 국부적으로 가해서 재료를 녹여 침착하는 방식입니다. 출력물이 성형되는 방향 같은 경우는 플랫폼 위에 출력물을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성형이 됩니다. 그리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이 방향성 에너지 침착 역시도 그 대부분의 경우 지지대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재 적층 방식은 얇은 판 형태의 재료를 단면 형상으로 자른 후 이를 서로 층층이 붙여서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출력물이 성형되는 방향은 대부분의 경우 플랫폼 위에 출력물이 성형되고 그 출력물이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성형이 됩니다. 그리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판재 적층에서는 출력물 형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판재 부분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럴 때 지지대가 제거를 하기 용이하도록 그런 그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이렇게 3D 프린터 방식별로 해서 이런 그 출력 방향들과 지지대들을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출력 방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프린터 방식들이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대부분 성형이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층 한 층 적층을 해서 쌓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또 구조에 따라 조금은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방식들이 베드 위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성형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지대 같은 경우도 그 방식에 따라서 적절한 지지대를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분말을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은 지지대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 보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근데 재료나 또 장치가 너무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인이 다뤄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그 프린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내가 사용해야 될 그런 프린터들을 적절하게 그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3D 프린터로 이렇게 그 출력하는 방향이라든가 그 지지대 같은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그런 제품을 출력하는 그런 경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여기서도 G코드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G코드를 이용을 해서 출력 경로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NC, 그러니까 G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NC 공작 기계의 움직임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어 왔던 그런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NC 공작 기계를 구성하는 공구의 이송, 그리고 주축의 회전, 그다음에 공구 선택, 그다음에 직선 및 회전축의 동작 등이 G코드의 명령에 따라서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G코드의 형식에는 그 G코드의 명령어가 G00, G01 등과 같이 알파벳 G 다음에 두 자리의 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자리의 숫자 같은 경우는 00부터 99까지 그런 사이의 숫자가 사용되고 있고요.
일단 그 G코드 자체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CAD로 모델링된 3차원 형상을 NC 공작 기계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캠 소프트웨어가 CAD 모델을 그 G코드로 변환시켜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캠 소프트웨어가 그런 슬라이서 프로그램도 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료 압출 방식, 그런 FDM 방식에서는 헤드 및 플랫폼의 움직임과 재료 압출을 위해서 적절한 동작 명령을 3D 프린터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구동 요소들, 이런 3D 프린터 쪽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구동 요소들이 대부분 NC 공작 기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구동에는 이미 많이 알려진 그런 G코드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품을 출력을 할 때 그런 출력 경로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좌표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3차원 공간에서 그 좌표계를 X, Y, 그리고 Z축을 이용해서 그 직교 좌표계로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3D 프린터 자체가 그 방식이 몇 가지가 있지만 X, Y 및 Z축은 서로 90도의 각을 이루고 있고 그 각 축의 화살표의 방향이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직교 좌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X, 그다음에 Y축이 이루는 평면을 지면과 수평하게 놓고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우리가 X, Y, Z축이 서로 각각 90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직교형 형태의 그런 3D 프린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경로를 이동하는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좌표계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좌표계에는 그 기계 좌표계, 공작물 좌표계, 그리고 로컬 좌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좌표계들은 내가 경로를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계 좌표계는 그 대부분의 3D 프린터가 처음 구동되거나 초기화될 때 헤드가 항상 일정한 위치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런 기준점을 좌표축의 원점으로 사용하는 그런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기계 좌표 원점에서는 각 축의 기계 좌표계 값이 보통 X00, Y00, Z00입니다. 우리가 그 3D 프린터 같은 경우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전원을 올리게 되면 실제로 그 좌표가 처음에는 잡히질 않는데요. 그렇게 잡히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그 G코드 명령인 G28이라는 홈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면 이런 직교 기계 좌표계처럼 그 우리가 0점으로 그 위치를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이제 집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가 X, Y, Z에 0으로 좌표를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 좌표계는 그 3D 프린터에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간 안에 임의의 점을 새로운 점으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을 하게 되면 하나의 공간 안에 여러 개의 제품을 동시에 만들 때 각 제품마다 공작물 좌표계를 각각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 좌표계는 기계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 좌표계와 별도로 우리가 플랫폼 위에, 베드 위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출력물을 출력을 할 때 그런 공작물 좌표계를 새로 부여를 해서 그 위치에서 또 내가 그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 좌표계는요. 필요에 의해서 공작물 좌표계 내부에 또 다른 국부적인 좌표계가 요구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럴 때 로컬 좌표계는 그 각 공작물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표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좌표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노즐이 헤드가 위치를 이동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그 헤드가 이동할 때 위치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는 절대 좌표 방식과 그리고 증분 좌표 방식이 있는데요. 절대 좌표 방식은 움직이고자 하는 좌표를 지정해주면 현재 설정된 좌표계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된 좌표로 헤드 혹은 플랫폼이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증분 좌표 방식은 헤드 또는 플랫폼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지정된 값만큼 이송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치 A에서 위치 B로 그 헤드가 이동을 한 그림인데요. 이럴 때 절대좌표 방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실제로 G00에 X90에 Y100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좌표 방식은 그 현재 설정된 좌표의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0에서부터 90, 0에서부터 100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증분 좌표 방식으로 해서 했을 때는 G00에 X60에 Y9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증분 좌표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 A의 좌표가 X30이고 Y10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X는 60만큼, 그 다음에 Y는 90만큼 이동을 한 것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확인을 해서 이런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주요 그 G코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제품 출력 경로를 알 수 있는 그런 G코드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이런 G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그 생성되는 그런 G코드를 내가 직접 수정을 해가면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그 처음 시작할 때 G코드라든가 끝날 때 G코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어느 정도 파악을 이런 G코드에서 알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정을 해서 출력을 할 때 미리 한 곳에서 그 압출을 시켜서 필라멘트를 미리 좀 뽑아낸다거나 또 끝났을 때 출력이 끝나게 되면 베드를 앞으로 밀어서 출력물을 떼기 좋게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설정들을 실제로 우리가 G코드를 통해서 직접 수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G코드를 우리가 하나씩 좀 알고 있어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G코드 명령을 한번 볼 텐데요. 그 G 명령에는 FNNN 이렇게 해서 이송 속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그 코드가 있습니다. 이때 NNN은 그 밀리미터 퍼 분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속도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F 3000이면 3000의 속도로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ENN은 압출 필라멘트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 NNN은 압출되는 길이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리고 G0는 급속 이송을 하는 그런 그 코드이고요. G0는 빠른 이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드나 플랫폼을 목적지로 가장 빠르게 이송시키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0 X20 이렇게 하게 되면 X좌표로 20mm인 지점으로 빠르게 이송을 시키는 그런 이제 G코드 명령이죠. 그리고 G1은 직선 보관이라고 해서 현재 위치에서 지정된 위치까지 헤드를 그 직선 이동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송되는 속도나 압출되는 필라멘트의 길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송소는 속도 같은 경우는 FNNN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이송 속도를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ENN을 통해서 우리가 필라멘트의 길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G0와 G1의 가장 다른 점은 실제로 G0 같은 경우는 급속 이송을 할 때 그 재료의 압출 없이 그냥 이송을 하는 거고 G1 같은 경우는 재료의 압출을 하면서 이송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G1 X80.5에 Y12.3 그리고 2에 12.5에 F3000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현재 위치에서 X는 80.5, Y는 12.3 좌표로 이동을 하고 그 필라멘트를 12.5mm까지 압출을 하면서 그 속도는 3000mm/m로 분으로 이송을 해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호스트 프로그램이나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프린터에 연결을 시키고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면 프린터의 그 헤드가 이런 좌표값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28은 원점 이송인데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터가 처음 켜졌을 때는 좌표를 이동을 하거나 또 좌표를 나타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28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원점으로 한번 가서 그 엔드 스탑이라고 하는 그런 스위치들이 보통 있는데요. 그런 스위치들을 X축, Y축, Z축에 각각 부딪히면서 그런 원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원점을 0으로 딱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송되는 그런 좌표를 그 인식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G4는 G04, G4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그 멈춤을 나타내는 그런 그 G코드입니다. 3D 프린터의 모든 동작을 PNNN에 의해서 지정된 시간만큼 우리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NNN은 밀리초로 단위로 우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G4, P100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그 3D 프린터의 동작을 그 100ms 동안 멈추게 하는 그렇게 우리가 그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20이나 G21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위를 변환하는 그런 G코드입니다. 그 G20 같은 경우는 인치로 단위를 변환하는 거고 G21은 밀리미터로 단위를 변환하는 그런 그 G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90은 절대 좌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증분 명령이라든가 절대 좌표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에 나왔던 그런 내용에 대한 G코드인데요. G90 같은 경우는 절대 좌표를 설정을 해서 현재 좌표계의 원점에 대한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G91은 상대 좌표, 증분 좌표 그렇게 해서 G91이라는 그런 그 설정을 하게 되면 이후의 모든 좌표 값은 현재 위치한 그런 상태에서 상대 값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G92는 그 좌표계를 설정하는데요. 공작물 좌표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G92에 의해서 지정된 값이 현재 값이 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가 동작하지는 않는데 공작물 좌표계 자체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G92에 Y15, E120 하게 되면 3D 프린터의 현재 Y 값을 그 Y는 15mm로 압출 필라멘트의 현재 길이를 120mm로 이렇게 설정만 해주는 그런 그 G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기능에 이제 M 명령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M 명령어 같은 경우는 그 헤드 이송 말고 우리가 그 외에 다른 부품에 대한 그런 그 작동에 대한 그런 명령들인데요. 먼저 M1을 보게 되면 휴면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의 버퍼에 남아있는 그 모든 움직임을 마치고 시스템을 종료시키는 그런 이제 명령 코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터나 히터 이런 것들이 전부 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G 그리고 M 명령어가 전송되면 첫 번째 명령어가 실행되면서 시스템이 재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M17 명령어는 모든 스태핑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명령 코드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의 동작을 담당하는 그런 스태핑 모터, X, Y, Z축에 움직이는 그런 스태핑 모터가 그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락이 딱 걸리면서 실제로 거기에서 그 좌표를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M18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스태핑 모터의 전원을 차단하는, 앞에서 전원을 공급했고 17에서는 공급했고 18에서는 전원을 차단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스태핑 모터, 모든 스태핑 모터의 전원을 차단하는 그런 코드로 보십니다. 그리고 M104는 압출기, 그 노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압출기의 온도를 설정해주는 그런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SNNN으로 지정된 온도로 압출기의 온도를 설정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 M104, S120, S2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S210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3D 프린터 그 압출기의 온도를 210도로 맞춰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들어가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M106은 그 사용하는 프린터에 그 쿨링팬이 있는데요. 그 쿨링팬의 전원을 ON을 시킬 때, 그 다음에
M107은 전원을 오프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여기서 M106 같은 경우는 SNN으로 지정된 값으로 쿨링팬의 회전 속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NNN은 그 0에서 255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255 이렇게 되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쿨링팬이 최대 속도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106에 S17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로 3D 프린터 쿨링팬의 회전 속도가 그 최대 회전 속도 255의 3분의 2인 170으로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107을 이용을 해서 켜져 있는 팬들을 또 수동으로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M107만으로도 끌 수가 있는데요. 앞선 그 M106이라는 코드를 이용해서도 끌 수가 있는데 M106 S0 하게 되면은 이제 팬도 꺼지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 명령어 중에 M117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LCD 화면에 3D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LCD 화면에 그 메시지를 표시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M117에 굿럭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그 명령을 보내게 되면 3D 프린터의 LCD 창에 그 굿럭을 표시를 해주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표시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출력이 끝났으면 뭐 출력이 끝났다고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입력을 해놓게 되면 그런 메시지들을 LCD 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M140이라는 코드는 베드의 온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출력되는 베드의 온도를 이것도 그 노즐의 온도처럼 SNN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베드의 온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M140 S80 이렇게 해주게 되면 플랫폼 베드의 온도가 그 80도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M141 코드는 챔버, 우리가 그 3D 프린터가 개방형 프린터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환경 문제라든가 또 안정적인 출력을 위해서 챔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챔버 안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온도를 설정해주는 그런 G코드입니다. M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M코드에도 마찬가지 SNN을 포함을 해서 지정된 값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300은 소리를 재생해주는 그런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종료되는 것을 알려주는 등 그런 용도로 해서 삐 소리를 난다던가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 SNN으로 주파수와 그 PNN으로 지정된 지속 시간 동안을 소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M300에 S250에 P100이다 라고 그러면 250Hz 주파수를 갖는 소리를 100m초 동안 재생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끝났을 때 다른 방에 프린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삐 소리를 나게 해준다면 그 출력이 끝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출력물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그런 그 G코드 안에서 그 주석을 넣을 때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이나 그다음에 괄호 기호를 써서 우리가 설명문 같은 주석을 G코드 안에 내용을 써가지고 실제로 G코드를 뭐 판독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거기다가 설명문을 추가를 해주시면 또 내가 다음에 봤을 때 그런 그 G코드에 따른 그런 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문을 통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G코드를 우리가 판독을 하고 그 G코드를 이용을 해서 제품 출력을 하게 되면은요. 그 프린터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출력을 하면서 완전한 그런 출력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어떤 현상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출력할 때마다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력할 때 오류들인데요. 처음부터 재료가 압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압출기 내부, 그러니까는 익스트루더죠. 필라멘트를 밀어 넣어주는 부분들, 그 부분에 이런 필라멘트가 만약에 끊어지거나 필라멘트가 없을 때 이런 그 압출이 되지 않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압출기 노즐이 플랫폼 사이에 너무 거리가 가깝게 붙어 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노즐이 막히기 때문에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오질 않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필라멘트 재료가 얇아졌을 때 또 그렇게 압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재료가 얇아지게 해주는 원인이 또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보통 필라멘트 재료가 기어 이빨에 끼어가지고 깎여서 그런 현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어에 이빨들이 있는데 그런 이빨이 그런 필라멘트가 이렇게 막 잘 안 들어가게 되면 계속 갈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어떤 요인이 있냐면 그 리트렉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헤드를 이동을 할 때 그 출력하지 않고 뭐 헤드가 이동을 할 때 리트렉션으로 우리가 필라멘트를 후퇴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런 리트렉션 기능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필라멘트 재료를 너무 많이 뒤로 빼주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출 노즐의 온도가 너무 낮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필라멘트가 녹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됐을 때도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력 속도가 너무 빠를 때, 그럴 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출 노즐이 너무 오래 쓰거나 또 그 필라멘트를 넣고 빼고 할 때에 습관적으로 잘 관리를 못해서 압출이 안 되는 그런 노즐이 막혔을 때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료가 압출되지 않을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장치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압출이 될 수 있게 해서 출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오류 중에 두 번째는 출력 도중에 재료가 압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도 앞에서 그런 압출이 안 되는 경우랑 비슷하게 그 필라멘트가 스풀에 더 이상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필라멘트 재료가 또 얇아졌을 때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압출 노즐이 또 막혔을 때, 그리고 압출 헤드에 모터가 과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여러 가지 또 프린터에 다른 전자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압출하는 그런 익스트루더 하덴드 부분, 그 부분에 모터가 과열이 되면서 필라멘트를 잘 밀어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할 때 보시면 그런 모터에 손을 이렇게 대보시면 모터가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열이 돼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출력이 잘 되다가 중간에 이렇게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료가 플랫폼에 부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에 수평이 맞지 않을 때인데요. 보통 수평이 맞지 않게 되면 그 필라멘트가 뭐 굵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붙어서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부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노즐과 플랫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클 때, 그리고 첫 번째 층이 너무 빠르게 성형되게 되면 실제로 안착이 되기도 전에 빨리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베드의 상태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온도 설정이 맞지 않을 때, 역시 그 필라멘트를 녹일 수 있는 그런 온도라든가 또 베드의 온도가 적절하지 않을 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표면 자체, 베드 표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뭐 위쪽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다거나 아니면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 플랫폼에 부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물과 플랫폼 사이에 부착 면적이 적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출력물 자체가 너무 작은 경우죠. 그래서 이게 그 바닥에 닿는 면 자체가 좁기 때문에 실제로 출력을 하다가도 그런 부분들이 살짝 뭐 노즐이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 이게 그 수축이 일어난다거나 그랬을 때 떼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출력 오류는요, 재료의 압출량이 적은 오류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필라멘트의 재료에 지름이 적절하지가 않은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필라멘트를 시중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필라멘트 같은 경우와 직경이 1.75mm짜리 직경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한 롤에 감겨 있는 양이 1kg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처음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전부 1.75로 균일한 필라멘트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재료마다 그런 가격대별로 또 뭐 공정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굵기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출량 설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압출량을 또 너무 잘못 설정한다거나 그리고 노즐의 구경 자체를 잘못 설정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과다하게 압출될 때, 용융된 필라멘트 재료가 과다하게 압출 노즐을 통해서 압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출력물이 형상이 매끈하지 않고 그 외부 형상 재료에 과다하게 그런 그 출력물이 붙어서 이렇게 뭐랄까요, 여드름처럼 난다거나 그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압출량을 잘 조절을 해서 출력을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요. 바닥이 밀려 올라감, 이런 수축 현상입니다. FDM 방식 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특히나 ABS 같은 소재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그런 수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히팅베드 위에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물의 크기가 또 매우 클 때 바닥에 닿는 면적이 또 너무 크게 되면 이 온도가 고르지 않은 경우가 만약에 생기게 돼서 그런 수축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물 도중에 단면이 밀려서 사용되는 건데요. 이거와 같은 경우는 이제 탈조라고 해서 그 한 층 한 층 잘 올라가다가 층이 옆으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같은 경우는 헤드가 너무 빨리 움직일 때, 그래서 뭐 익스트루더 모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결식 방식이 특히 더 그럴 수가 있겠는데요. 헤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출력물이 그 밀려서 그런 탈조 현상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 3D 프린터의 그런 시스템적으로 전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3D 프린터에 그 연결되어 있는 기계 요소들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타이밍 벨트라고 해서 모터의 원운동을 직선 운동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부품이 있는데, 그런 벨트들이 너무 느슨하게 조여져 있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게 되면은 실제로 모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탈조 현상, 단면이 밀리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층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출력 도중 일부 단면의 사용 시에 일시적으로 3D 프린터의 압출 헤드에 그 충분한 양의 재료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하고요. 또 필라멘트 재료가 문제가 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 한 층 올라가다가 이렇게 빈 곳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플랫폼 베드의 상하 방향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또 잠깐씩 이렇게 멈추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요소도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리고 갈라짐이라고 해서 층 높이가 좀 너무 높은 경우에 그 층별 그러니까는 접착력이 떨어져서 층이 갈라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층 높이도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3D 프린터의 또 설정 온도, 그 필라멘트에 설정하는 온도 자체가 또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되면 그런 압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으면서 그 갈라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얇은 선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런 얇은 선은 이제 우리가 소위 거미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 그 출력물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출력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얇은 선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노즐 내부에 있는 그런 그 필라멘트가 살짝 이렇게 흘러나와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부 그 리트랙션 값들을 조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필라멘트의 온도를 좀 조정을 한다거나 해서 우리가 이런 얇은 선들을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재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내부 체움을 너무 작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노즐이 가다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런 그 구멍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윗면의 두께가 또 너무 얇아서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재료가 압출될 때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모델, 지금 옆에 있는 그런 모델처럼 둥근 형태로 들어간다거나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그런 출력물들 같은 경우는 속도가 또 너무 빠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구멍이 생기거나 아니면 출력물이 정상적으로
그 압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출력물들의 그 오류나 이런 그 생기는 원인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내가 그 장치를 유지보수한다거나 또 출력을 할 때 이런 그 설정들을 조금씩 바꿔본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출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치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출력을 잘 하게 되면요, 출력이 다 완료가 되면 그런 출력물들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방식별로 이런 그 출력물을 회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고체 방식 3D 프린터의 출력물을 회수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FDM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호 장구를 먼저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력물을 제거할 때 이물질이 튀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장갑, 그런 보안경 이런 것들을 꼭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가 동작하는 도중에는 손을 넣거나 또 머리가 이렇게 본다고 머리가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동작을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문을 열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동작을 프린터가 멈췄다고 해서 동작만 멈춘 게 아니라 그 사용했던 그 익스트루더의 노즐의 온도가 내려간 것도 일단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동작이 멈춘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요, 이런 그 3D 프린터마다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고 제품이 출력되는 공간에 그 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이 있는 그런 프린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때 이제 출력이 종료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문을 열어주는 프린터들 중에 또 사용자가 출력 중에 갑자기 실수해서 문을 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잠금 장치가 있어서 미리 잠금 장치를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방형처럼 문이 없는 장치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플랫폼을 3D 프린터에서 분리하기. 네, 베드가 3D 프린터에 장착된 상태에서 그 붙어있는 출력물을 무리하게 떼려고 하다 보면은 그 출력물도 부러질 수가 있지만 그 프린터의 구동부, 그런 모터 같은 부분에 손상도 입을 수가 있고요. 베드, 그 플랫폼 자체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3D 프린터에서 분리해서 제거를 보통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프린터마다 그 플랫폼을 제거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고 제거하지 못하는 프린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단 제거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거를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심해서 고구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플랫폼에서 출력물을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전용 공구, 보통 우리가 스크래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그 칼처럼 이렇게 생겨서 그렇게 껌 같은 거 바닥에 있는 그런 걸 띄는 그런 형태로 생긴 스크래퍼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플랫폼에서 출력물 같은 경우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살짝 밀어 넣어서 출력물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할 때 그런 그 플랫폼 자체를 이렇게 날카롭기 때문에 표면이 긁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출력할 때 안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구들이 실제로 상당히 끝이 날카롭고 이런 칼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표면을 확인한 후에 다시 3D 프린터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플랫폼의 표면에는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뭐 전용 솔이 있으시면 그런 베드를 한 번씩 이렇게 털어내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3D 프린트를 다시 대기 상태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출력하기 할 수 있게 그런 상태로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대기 상태로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대기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체 방식을 알아봤고요. 액체 방식의 그런 SLA 방식의 3D 프린터 출력물을 회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역시 그런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안경 같은 경우는 필수로 착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3D 프린터의 동작이 멈춘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액체 방식의 3D 프린터이기 때문에 빛의 형태나 그런 제품 출력 시에 플랫폼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런 그 위로 움직이는 3D 프린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종료 후에 플랫폼이 위로 이송된 후에 그 동작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동작을 멈춘 것을 확인하시고요. 역시 이 SLA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케이스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화성 수지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문이 있으면 이제 출력이 끝났으면 그런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플랫폼에서 3D 프린터에서 그 플랫폼을 3D 프린터에서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마찬가지 FDM처럼 그 출력물이 그 붙어 있는 상태에서 떼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구동부 같은 경우 또 장치가 작은데 그런 장치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프린터에서 분리하게 됩니다. 또 그 출력물이 그런 플랫폼에 거꾸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출력물을 떼다 보면 부스러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수지 쪽으로 떨어져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플랫폼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스크류를 통해서 분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분리를 한 다음에도 이런 수지가 여러분들의 피부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출력물에서 또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 그런 전용 공구를 통해서 표면이 긁히지 않게 주의를 해서 우리가 그 출력물을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전용 공구는 항상 이런 그런 스크래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이 날카로워서 다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SLA 방식은 특히나 이런 광경화성 수지가 피부에 닿으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일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우리가 그 다시 집어넣을 때 불순물들을 제거를 해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플랫폼 자체에는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가 그 서포트의 부스러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명서 같은 거를 참고를 해서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나 에틸 알코올 등을 이용을 해서 케미컬 와이퍼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플랫폼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 출력물을 제거했을 때는 그 전용 공구에 남아있는 그런 액체들도 그렇게 그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닦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그 출력물이 다 분리하게 된 다음에는 다시 한번 프린터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출력물에 묻어있는 또 광경화성, 다른 그 고체 방식 같은 경우는 후가공이 필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SLA 같은 경우는 그 출력물에도 계속 광경화성 수지가 이렇게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분무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나 에틸 알코올 등을 출력물에 뿌려서 이런 남아있는 광경화성 수지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물이 만약에 좀 복잡하거나 이런 그 형태가 좀 그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무기 같은 걸로 세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소프로필이나 그런 에틸 알코올이 있는 용기 안에 잠깐 한 10분 정도 담가서 그 광경화성 수지를 세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니퍼나 커터 그리고 손으로 보통 서포트를 제거를 해주고요. 이런 그 CAD 모델을 켜놓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출력물의 형상에 그 손상을 주는 것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LA 방식은 반드시 또 후경화가 필요한데요. 자외선에 의해서 굳어진 출력물 내부에는 그 미세하게 경화되지 않은 광경화성 수지가 서서히 경화되면서 출력물의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 서포터를 제거한 다음에 자외선 경화기라는 것에 넣어가지고 그 경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경화성 수지를 모두 굳게 그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경화기가 만약에 없다면 자외선 램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우리가 경화기로 만들어서 경화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역시 자외선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경 같은 경우를 착용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3D 프린터에 제품을 출력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후가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